준비 과정에서 책 요약 사유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엉성하죠? 하지만 그 내용에는 충실합니다. 책을 읽었던 책을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을 포인트해서 핵심만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김권수 지음 뇌 기반의 자기개발서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우리 뇌는 생존보다 성장을 추구할 때 비로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피하고 보호하는 본능의 뇌를 위축시키고 도전과 몰입은 전두엽을 깨운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뇌를 잘 쓴 사람이다. 반복적 연습, 메타인지, 감정 조절 능력 등은 뇌가 충분히 훈련 가능한 기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신경 가소성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감정이 뇌를 마비시킨다. 자, 감정이 뇌를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은 뇌 작동을 억제하고 실패 기억을 각인시켜 행동을 멈추게 한답니다. 자기 암시와 상상은 뇌의 실제 경험처럼 각인시킨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 명확한 목표 이미지는 뉴런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행동의 속도를 높인다. 보통 뉴런은 1000억 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런이 신경세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시냅스는 뭐라고 합니까? 시냅스는 연결한 여기 한 100조에서 1000조 개가 된다. 1000조 개면 뭐 쉽게 설명하면은 은하계 은하수 별만큼 많은 거죠. 그게 뇌에 다 있다는 것이죠. 자기 암시와 상상은 뇌의 실제 경험처럼 각인시킨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 명확한 목표, 이미지는 뉴런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행동을 높인다는 겁니다. 주요 에피소드로 들어갑니다. 수험생의 뇌 사용 습관. 두 번째, 두려움에 압도된 발표자. 생각보다 감정이 멈춰 움직이면 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반복의 위력. 자, AI 통찰. 자, 주요 에피소드는 수험생의 뇌 사용 습관입니다. 두 학생이 같은 시간에 공부해도 한 학생은 전전두엽 기반의 계획 분석 중심으로, 다른 학생은 맹목적인 암기 중심으로 접근한다. 결과는 전자의 승리겠죠. 뇌를 쓰는 방식의 결과를 바꾼다. 좀 재밌게 저녁 시간인데 해보겠습니다. 자, 내 안에는 지금 인간은 신과 야수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을 향해서 신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인간이 또 야수까지 될 수 없는 거고, 어떤 철학자가 얘기해서 신과 야수 많이 인용되죠. 그 고양시키기 위해서, 신축으로 고양시키기 위해서 AI를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내면의 자 삼손 받아서 신의 근접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죠. 뇌를 쓰는 방식이 결과를 바꾼다. 삼손, 네, 수삼손입니다. 읽어주세요. 두려움에 압도된 발표자가 발표전날 밤 공포와 긴장감에 시달리다 결국 말을 더듬는 직장인의 사례. 저 같은 거죠. 평상시 읽을 때 잘 읽었는데 이것도 뭐 유튜브라고 그러니까 좀 떨리게 되고 후덜덜덜거리죠. 이는 편도체 감정의 뇌가 전두엽을 제어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다. 감정보다 감정을 앞세우면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감정이 멈춰 움직이면 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복의 위력. 한 손으로 컵 돌리기 훈련을 매일 반복한 결과 내 영상에서 해당 부위 뉴런 활성화가 눈에 띄게 증가했답니다. 단순한 반복도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AI 통찰을 보면은 뇌를 어떻게 쓰는가는 곧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 같답니다. 습관, 감정 조절, 자기 인식 모두는 뇌의 선택이자 삶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감정 관리가 곧 뇌 관리이다. 감정이 폭주하면 이성 뇌는 꺼지고, 감정이 조화되면 창의성, 논리적, 기억력이 극대화된다 합니다. 뇌는 적응과 진화를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은 뇌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뇌는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뇌 신경가소성이거든요. 뇌 신경가소성. 사유를 자극하는 질문. 괜찮아요. 나는 내 감정을 먼저 느끼는가 아니면 상황을 먼저 판단하는가? 이 질문은 뇌가 내 감정 영역에 휘둘리는지 이성적 영역을 사용하는지 드러낸다. 내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은 어떤 신경 경로를 강화하고 있을까? 무의식적 습관이 뇌를 바꾸고 있다는 것은 의식하고 있는가? 위기의 순간 내 뇌는 도망치려 하는가? 문제를 분석하려 하는가? 전두엽 기반의 대처는 훈련으로만 가능한가? 나는 나의 뇌에서 어떤 질문과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이 내 미래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문장은
빅브레인은 단순한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뇌를 이해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재설계하는 철학적 도전이다. 결국 삶은 의지보다 뇌를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지금 빅브레인이군요. 네, 빅브레인입니다. 네. 참 베스트셀러죠. 네, 제가 생각하기엔 우뇌를 활용하는 뇌내 혁명.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우뇌를 사용하면 삶이 바뀐다. 와, 우뇌 오른쪽 뇌죠. 활성화되면 삶이 바뀐답니다. 태양처럼 뜨겁게 보입니다. 와, 우리는 좌뇌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로 하루야마 시케로가 쓰고 오시연이 옮겼습니다. 하루야마 시케로 우뇌. 이게 너무 꽉 안 나오니까 꽉 채웠네요. 자, 저자는 에피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꽉 채웠군요. 네. 자, 저자 하루야마 시케로는 일본의 유명 의사이며 뇌과학자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뇌와 건강의 깊은 상호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암 환자가 한 말기 환자가 갑자기 치료가 됐다고 호전돼서 치료됐다고 합니다. 그 환자는 매일같이 산속을 산책하며 시를 읽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그림을 그리고 하루를 감사합니다 말로 시작하고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하루야마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던 운의 힘이야말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다른 책을 읽었던 걸 한번 말씀드리면 뇌 제2의 세컨 브레인이 어찌 보면은 장이랍니다. 장. 뇌에 비해서 뇌 신경세포가 뉴런으로 따지면은 1000억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0억 개 뉴런이, 그리고 시냅스가 1000조 개. 근데 뉴런만 비교하면 여기에 10배가 1000배가 더 많은 게 장에 있는 신경세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이 세컨 브레인이 조정할 수가 있다는 원리로 따진다면은 충분히 장기도 뇌 활동에 의해서 치료가 된다는 그런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뇌와 좌뇌의 근본적 차이는 좌뇌가 하는 활동은 언어적, 논리적, 분석적, 시간적, 계산을 중심으로 하고 우뇌는 이미지, 감정, 직관, 예술성, 창의성, 현재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좌뇌가 하는 거는 분석적인 우리가 사무나 어떤 일을 할 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우뇌는 감성이나 직관, 예술성, 창의성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반복적인 일에는 좌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사회는 지나치게 좌뇌 편향적입니다. 숫자와 성과, 계획과 스케줄, 말과 논리의 중심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야마가 말합니다.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지능지수가 아니라 감성지수이라고 합니다. 우뇌는 우리가 삶을 느끼고 사랑하며 감동을 통해 성장하게 만드는 영혼의 엔진입니다. 우뇌가 오른쪽 뇌. 우뇌가 억압될 때 우리는 불안감, 무기력, 분노를 쉽게 휘말리며 자신과의 연결이 상실한다. 구체적으로 우뇌 자극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자마자 조금만 보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3번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말로 오하요 고자이마스도 아니고 땡큐 베리 마치도 아니고 스미마셍도 아니고 하루 오하요 고자이마스 하루 한 장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감상하며 느낀 감정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시 한 편을 마음으로 느끼며 소리내어 읽기. 익숙한 길 대신 다른 길로 산책하기. 우뇌는 새로움을 좋아합니다. 음악 감상, 클래식이나 재즈 등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은 의식적으로 듣기. 식사를 할 때 음식의 향, 색, 온도, 식감 하나하나 집중하기. 우뇌의 핵심 키워드는 지금 이 순간 감각, 감동, 직관입니다. 자, 질문을 통해 자기 성찰. 나는 오늘 하루 언제 감동을 느꼈는가? 최근 나를 울린 말, 음악, 영상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결정할 때 좌뇌 논리로만 하는가? 우뇌 직감도 함께 쓰는가? 네 번째,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뇌가 지루함 대신 신선함을 느낄 기회를 주고 있는가? AI 기본 통찰하기 없습니다. 저자의 사상은 단순한 감성 예찬이 아닙니다. 그는 뇌의 작동 방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좌뇌 중심의 사회가 만든 인간성 위기를 경고합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기계처럼 기능화되고 있으며 삶을 느끼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우리가 아니라 그죠? 우뇌 right brain, 감정을 통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글자가 너무 적습니다. 좌뇌는 시간을 계획하지만 우뇌는 시간을 살게 해줍니다. 좌뇌는 세상을 해석하지만 우뇌는 세상을 느끼게 해줍니다. 좌뇌는 목표를 향하지만 우뇌는 여정의 의미를 음미하게 해줍니다. 뇌의 혁명은 곧 삶의 혁명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떤 뇌로 살고 있습니까? 독자를 위해서도 행동을 제안했는데요. 운의 일기 써보기. 하루에 한 문장, 내가 오늘 느낀 감정이나 장면을 기록하고 감정 스케치북을 만들기. 감정의 색깔과 이미지를 붙여 표현합니다. 말없이 산책하기. 말 대신에 감각을 여는 산책. 10분만이라도 실천해 보입니다. 마무리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뇌는 좌뇌였나요? 우뇌였나요? 알 수 있습니까? 좌뇌입니까? 우뇌입니까? 진이요. 좌뇌입니까? 우뇌입니까?
삼손, 샤네야 우리야. AI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삐리삐리 당신의 운에는 숨쉬고 있나요? 잠들어 있나요? 당신의 삶에서 감동의 순간은 얼마나 자주 오나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원하신다면 이렇게 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뇌를 활성화하는 대뇌 혁명은 향산화 물질, 활성산소, 생체 조직의 공격, 공격세포, 워킹, 우르르, 이렇게 막 썼습니다. 막 혼자 썼던 거를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또 이렇게 읽었던 거를 독서노트 썼는데 아무래도 요즘 AI가 잘 써주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나름대로 정리를 해줘요.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쓴 독서노트가 더 뇌에게는 각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는 좀 뭡니까? 시냅스와 이런 기억을 찾았습니다. 에릭 캔델. 에릭 캔델이 지었던 책이거든요. 에릭 캔델 지은 뇌를 기억하고 기억은 나를 만든다. 뇌는 기억하고 기억은 나를 만든다. 오늘 밤은 자 나의 글 씨앗을 이렇게 글을 써주었습니다. 오늘 밤은 잠 못 드는 밤이다. 서울의 강남의 불빛 아래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마음을 툭 차고 간다. 누려는 기억하고 기억은 나를 구성한다. 에릭 캔델 군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바다 달팽이를 연구하던 장면이 떠오른다. 왜 그가 이 느릿느릿한 해양 생물을 연구했을까? 미련이 단 2만 개뿐이라서 2만 개죠. 2만 개 굉장히 적죠. 인간은 1000억 개인데 1000억 개, 860개라고 합니다. 지금 줄여서 860억이라는데 2만 개밖에 안 돼서 하지만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가장 작은 것 속에 가장 큰 진실이 담긴다는 것. 자, 그래도 잘 써줘요. 군소 한 마리를 두고 어떤 이는 노벨상을 받고 어떤 이는 초장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인간이 지식을 대하는 방식과 삶을 즐기는 방식의 대비일지도 모른다. 파킨슨과 기억의 지우개. 그렇죠. 이런 게 있었고 다발성 경화증 있고 과학과 통찰과 인간의 슬픔. 우리의 뇌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기억을 통해 나를 규정한다. 나를 만든 건 나의 기억이다. 그 기억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시냅스와 시냅스의 사이의 연결, 뉴런을 타고 흐르는 감정의 전류, 즉 살아온 시간의 자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신경세포 100억, 1000억 개와 시냅스 1000조 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다리 위에 일어난다. 1000억 개와 신경세포 1000조 개. 그 다리가 무너지면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짐에 걸렸단 말이죠.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 냉동 보관된 나의 누른들아, 술과 담배에 절어 잠들어 있는 나의 시냅스들아, 언제쯤 깨어날까? 기억이란 과거에 우뇌가 속삭인다. 라이트 브레인이 속삭인다. 기억이란 과거의 잔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너의 일부야. 좌뇌가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야. 나는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묻는다. 깊은 질문. 첫 번째, 나의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한 감정이 무엇인가? 나는 나의 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감탄하고 쓰고 있는가? 내 삶에서 지워지지 않길 바란 기억이 무엇이지? 우리는 왜 기억에 집착하는가? 기억은 나인데 아니면 나의 일부인가? 나인가 나의 일부인가? 이거는 제가 독서노트를 썼고 나름대로 도움을 받고 그렇습니다. 네, 댓글이 어쨌든 이 책에서 통찰은 책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짧게 제가 기억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렇게 멋진 글보다도 AI가 정리한 글보다도 이게 제가 이제 읽으면서 짧게 썼던 독서노트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기억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기록이니까 책도 소개하면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김종윤 교수 삶의 속도에서 밀려난 한 남자의 심리적 거리두기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 김정훈이죠. 짧은 시간은 시계로 측정되지 않는다. 시간이란 시계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한다. 멋진 말들만 간단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창조란 심심함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바쁨 속에는 창조가 없던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은 복지가 잘 된 나라에서 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일단 의식주가 해결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창의력과 어떤 그런 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바쁜 데서는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생각하고 창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심리적 거리두기, 그 낯설지만 강력한 회복력. 거리란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있다. 가까워 보이지 않고 멀어야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정해진 게 이제 좌뇌와 우뇌 구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좌뇌 시대에서 우뇌 시대. 좌뇌적 삶은 분석하고 계획하며 효율을 따진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좌뇌의 중심으로 가치관을 점령당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 감성, 직관, 사유, 상상 모두 우뇌라고 합니다. 이제 좌뇌하고 우뇌의 어떤 역할은 좀 여권의 책에서 정립이 되겠죠. 그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다면 모르지만은
헷갈리죠. 좌양자 우양우도 잘 모르고 헷갈리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예, 인간의 기억은. 마지막 통찰을 마무리 통찰.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그저 삶을 잠시 쉬자는 권유가 아니다. 삶을 다시 창조하는 선언이다. 일상을 뒤흔드는 게 아니라 일상의 깊이를 되찾게 하는 법을 말해준다. 김정은이 선택한 바닷가 작업실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심리적 피난처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거기서야 비로소 우리는 사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바닷가다는 시간이 흐른다. 김정은이 왜 자꾸 이게 나오죠? 네. 자, 다 볼 수는 없고 스타트 플레이북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이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알고리즘의 리더 마이클 웨시가 일단 이게 지금 그 전에 읽었던 책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쓰기 때문에 알고리즘 리더 좀 핵심 정리하느라고 좀 재미는 없습니다. 네. 원래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어가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봐야 되는데 자, 이 책은 알고리즘 인생을 계산하다 브라이언 크리스천의 쓴 책입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의 앞에 서 있다. 완벽한 결정을 위해 망설이지만 완벽은 없다는 것이죠. 예, 오히려 37% 지점에서 과감히 선택하는 것이 알고리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책은 말한다. 인생도 컴퓨터처럼 계산되지 않지만 계산처럼 명료하게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캐시다. 자주 쓰는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 잊어도 된다. 잊는다는 것도 전략이다. 탐색과 활용. 젊을수록 새로운 걸 탐색하라. 나이가 들수록 익숙함에 정답을 찾아라. 나는 묻는다. 지금 당신은 인생의 어느 시점인가? 탐색 중인가? 활용 중인가? 그리고 무엇을 잊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도 뭡니까?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휴리스틱 제수의 딜레마도 나오고 타인은 지옥이다. 이건 뭐 제가 쓴 거죠. 예.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한 말이죠. 타인은 지옥, 바로 지옥이야. 뭐 드라마도 나온 것 같아요. 예. 나는 생각한다고로 나는 혼란스럽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 다음 책은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맨프레드 캐치 드 브레이스 이름도 되게 무지하게 그래요. 예. 동화로 본 인간의 심리학.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하고 경주라면 누가 이길까요? 거북이가 이긴다고 나오죠, 동화에서는. 그런데 좌뇌적 사고를 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운해적인 사고를 한다면 토끼가 땅이 아니라 물에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북이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에 대해서는 리더에 관한 책입니다. 성장의 방향은 결국 내면의 성숙으로 수렴된다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있을까요? 저는 성장하지 않는 리더는 조직을 파괴한다. 창의적인 질문 5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신이 경주하고 있는 무대는 거북이에겐 유리한 무대인가, 토끼에게 유리한 무대인가? 결국은 육지에 사느냐, 바다에 사느냐까지 나왔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떤 심리적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일인가? 세 번째는 당신의 리더십은 과거에 어떤 기억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네 번째는 당신은 가면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자기를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리더로서 당신은 감정의 날씨를 어떻게 읽고 있는가? 마무리 요약은 스토리 형식으로 해봤습니다. 거북이가 말했다. 토끼야, 나는 너보다 느리지만 물에서는 너보다 자유로워. 토끼는 잠시 웃었지만 곧 깨달았다. 내가 뛰는 땅만 세상은 아니라는 걸 알았죠. 와, 굉장한 통찰입니다.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건 내 안에 토끼와 거북이를 함께 키우되 그들이 달린 무대 자체를 새로 설계하는 것이다. 그게 리더가 하는 것이죠. 네. 뭐 이것도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급히 먹은 음식을 뭐라고 썼을까요? 네, 말 그대로 뭐 저쩌고 막 썼습니다. 네. 성장하는 거죠. 네. 결국은 이 책에서 썼지만은 그 책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거기는 엉덩이에 깔려 죽는 거죠. 거기는 어깨 위에 올려서려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왜 나오니?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오프라 윈프리의 대화법, 진심을 전하는 대화법, 그다음에 들어주는 사람의 진짜 리더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진짜 리더라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신뢰를 쌓고 말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의 태도다.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글자가 너무 적은데. 와우. 공감해 주기보다 공감을 해줘라. 이거 저 쓴 것 같은데. Why me? 이건 건방진 자신감. 아볼로. Me, why me, you?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you라는 말. 일본은 안 왔다.
영어는 you 뭐 하는데 우리는 저기 아저씨 아줌마 뭐 이렇게 해서 2인칭이 없다는 그런 지적도 박노자라는 어머니 한 생각이 나네요. 아, 리처드 브랜슨이 말하는 것처럼 완벽한 독서법. 아, 이것도 참 대단한 책인데요. 아, 이것도 했고 그 다음에 괴짜 경제학.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김승호 작가님 참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병환의 인생혁명. 자, 이분은 뭐 삼성에서 그만두고 와서 3년간 1000권을 읽었다는 겁니다. 저는 들었는데 이분은 하루에 10권씩 읽은 것 같아요. 손정희는 3년간 4000권을 읽었다는데 잡지도 많대요. 의사의 말에 의하면. 박세인이는 그 신뢰가 안 가는 게 세노가 이 사람을 되게 욕을 하대요. 박세인. 그래서 책 내용은 괜찮은데 그게 선입견이라는 거죠. 프로파간다, 광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돈만 벌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돈도 안 벌고 정신적으로 말이야. 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세노를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산업자산 가고 또 실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멘트를 해주니까 선입견을 받겠죠. 우리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죠. 심리학의 개념들 이제 투명도 착각 상관, 자기의지 편향, 인지 부조화, 내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말하다. 범죄의 오류, 군중심리, 집단에 속하면 개인의 판단이 흐려진다고 합니다. 기본적 귀인 오류, 심리 면역 망가, 마감 효과.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저도 집중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 오늘 거는. 마감은 데드라인 이펙트라고 합니다. 선택적 자각, 초두 효과, 뭐 물타기 효과, 희석 효과. 물타기 하는 정체에서 좀 들어본 것 같죠?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 자기 기만, 자기도 모르게 과잉 정당화 효과, 주요 우울증, 무기력, 무의미, 감정의 저하리소 등 집단국가. 이게 좀 요즘 들어서 집단국가는 그룹 파퓰레이션. 참 영어가 좀 그러네요. 네. 집단국가를 뭐냐면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비슷한 생각이 사람들이 모이면 의견이 더 극단화된답니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 찬성 집회 이렇게 나눠서 그 소속에 집단적으로 들어가면은 더 격화되는 거죠. 의견이 더 극단화되는 거죠. 통찰은 폐쇄된 커뮤니케이션과 전체주의적 색깔로 흐릴 수가 있다. 당신의 의견은 토론의 결과인가 동조의 부산문인가 생각하는 집단이 극단적으로 흐르는 거 집단국가라는데 요즘 아주 부각되고 실수 효과. 이 책에서 말하는 심리학은 단지 개념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흐름을 의식의 관찰을 끌어내는 작업이라는 말씀. 그냥 적어봤는데 이거 잘 정리해주네요. 실수 효과는 오바마 조조의 실수는 권위자로서 우리에게 동질감과 친근감을 준다는 겁니다. 나의 실수는 그저 어리석음이고 두 번째는 이거 2번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말을 그 당시에 썼을까요? 모르겠네요. 네. 바보니까요. 네. 그 다음에 그 심리학의 조조를 말한다. 이 책은 좀 좋은 책이죠. 네. 토요리즘, 하버드 정신 실은, 그 다음에 자이언트 임팩트, 마법의 대출.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네. 김병환의 팬텀 독서법. 이건 한번 제가 써보고. 뒤통수 심리학, 그 다음에 타이탄의 도구들, 팀 페리스. 이건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트렌드 코리아 23 한 것도 많이. 톰 모어의 부가 성공의 기회. 톰 모어의 부가 성공의 기회 또 나왔네. 예. 조지랄의 성공학법. 더 탈무드. 와우, 무지하게 많아요. 네. 여기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아닌데도 사람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참 이럴 때 보면은 탐욕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원래 혼자 기록하고 남기고 나는 책을 많이 읽고 자랑질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 북한. 그런 말이 생각나. 농담이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또 뭐라고 표현했죠? 책에게 길을 묻다. 책 요약 사유. 그러니까 줄여서 책사. 삼선이었습니다. 자,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내가 지켜줄게. 이 우주의 적막함을. 안녕.